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가 상승과 실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이 이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실업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학습 목표는 설명했고,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물가 상승과 그리고 실업이에요.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뉴스에서 뭐 흔히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물가가 하락했다라는 말은 거의 못 들어봤는데, 물가 상승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 물가 상승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그 물가가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리고 물가가 왜 상승하는지,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 정확히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각 주체별로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실업. 그래서 실업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단순히 직업이 없는 거, 직업을 잃는 거, 그런 걸 실업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한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뭐 순전히 개인의 어떤 능력 부족인 건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한 실업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물가입니다. 자, 물가 상승이 이제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일단 배우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물가가 상승했다. 자, 물가가 상승했을 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단 그냥 쉽게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그치? 일단 우리는 소비자야, 그치? 소비자 입장에서 물가 상승이란 거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닐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물가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물가란 여러 상품의 가격을 합해서 평균한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상품들, 그러니까 상품들의 전반적인 가격이라는 거야.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물가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다른 물건들의 가격은 다 똑같은데, 다 똑같고 떡볶이 하나만 가격이 올랐어. 그때 우리는 물가가 상승했다고 하지 않고 떡볶이 가격이 상승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근데 떡볶이 가격뿐만 아니라 오뎅도 오르고, 뭐 채소도 오르고, 뭐 TV도 오르고, 스마트폰 가격도 오르고, 운동화 가격도 오르고, 전반적인 상품과 이런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어. 이때 우리는 상품의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물가가 상승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쵸? 그래서 물가란 것은 여러 상품의 가격을 합한 다음에 평균한 것, 평균을 낸 게 바로 물가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작년에 비해서 물가가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치?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했다는 거는 비교를 한다는 거야. 그게 작년이 됐건 재작년이 됐건 반드시 비교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야. 대상, 그쵸? 그때 우리가 물가를 어떻게 비교하냐는 거지. 뭐로? 물가를 어떻게 비교를 할까? 라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물가 지수입니다. 물가 지수. 그래서 물가 지수란 물가를 기준이 되는 연도와 비교한 수치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이죠, 현재. 근데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의 물가 수준이 얼마나 상승했는가 이거를 알아보고 싶어. 그때 우리가 물가 지수를 활용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 2019년의 물가 지수를 100으로 놓습니다. 2019년의 물가 지수를 100으로 놓고 2020년의 물가 지수를 구하는 거야. 2019년이 100일 때 2020년은 얼마일까 라고 구하는 거지. 예를 들어 2020년의 물가지수가 110이다 라고 했으면은 10%만큼 물가가 상승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가지수란 물가를 기준이 되는 연도와 비교한 수치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연결된 거 보면 소비자 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비자 물가란 말 그대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소비재들의 가격을 합한 다음에 기준 연도와 비교한 물가 지수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자 물가 상승의 원인. 그럼 물가가 왜 상승했냐라는 거야. 왜 상승했냐? 어떤 이유로? 자,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수요 측면입니다. 수요 측면. 자, 수요 측면 먼저 보면은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많은 경우다. 얘들아, 앞에 총이란 거를 빼고 수요와 공급만 한번 보자. 자,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경우, 자,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이런 상태를 뭐라 부른댔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경우를 땡땡 수요라고 했어요. 무슨 수요? 초과 수요라고 했죠. 초과 수요. 그쵸?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라는 거야. 똑같아. 똑같아.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많은 경우에는 수요가 지금 총 수요가 총 공급을 지금 초과하고 있는 상태지, 그치?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상품들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야. 왜냐하면 총 수요라는 거는 모든 상품들의 어떤 그런 가격들이나 아니면 사고자 하는 거, 그 밑에 설명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서 이제 경제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구성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구성이 되는 게 뭐냐? 가게가 이제 소비를 하는 거, 그리고 기업이 투자하는 거, 그리고 정부가 또 구매를 하겠지, 그치? 구매하고, 그리고 외국의 구매, 즉 수출, 이런 게 총수요예요. 총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이다. 총량. 자, 총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그 총량을 총 공급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때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라는 거야.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이때 초과 수요일 때 상품의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했지. 근데 이게 떡볶이 상품의 가격도 올라가고, 우유 상품 가격도 올라가고, 스마트폰 가격도 올라가고, 운동화 가격도 올라가고,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쭉 올라가는 거야. 그런 상황이 바로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많다라는 거야. 그럼 아까 우리 물가 배웠지? 여러 상품의 가격을 합해서 평균한 게 물가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전반적으로 상품의 가격들이 쭉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은 물가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물가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많은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한다. 이거는 우리가 수요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비용 측면인데, 비용 측면. 자,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요 측면에서 봤다면 비용 측면은 공급 측면에서 보는 거야. 공급. 자, 뭐가 상승하냐? 생산비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생산비라는 거는 생산 비용이에요. 생산 비용. 그러니까 생산을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 돈이 얼마가 드느냐, 그게 이제 생산비인데, 생산비가 상승했다라는 거야. 상승. 아시겠죠? 그 밑에 얘가 나와 있는데, 원유의 가격이 상승했다. 원유 가격. 그러니까 기름이지, 기름. 기름 가격이 상승했어요. 이제 이 원유라는 거는 생산할 때 이제 거의 모든 생산에 필수적인데, 이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생산할 때 필요한 비용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쵸?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생산할 때 필요한 비용이 증가했어. 그러면은 제품의 가격을, 이 사람은 판매자야. 판매자인데 이 제품의 가격을 올릴까 내릴까? 당연히 올리겠지, 그치? 그래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는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다시. 자, 내가 떡볶이를 만들어서 파는 분식집 아저씨야. 자, 근데 떡볶이의 원재료인 떡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떡이, 즉 생산비 가격이 올랐어. 떡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생산비가 증가했지, 그치? 근데 떡볶이 1인분에 3,000원에 팔았단 말이야. 근데 이 떡의 가격이 상승했어. 그러면은 이거 3,000원에 계속 팔 수 있어? 팔 수 없겠죠. 떡볶이 가격을 3,500원으로 올립니다. 3,500원으로 올렸어. 근데
떡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이거저거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의 가격이 다 오른 거야. 그러면은 여러 사장님들도 다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생산비가 상승할 때 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가가 상승했을 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일단 아까 잠깐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생활에 뭔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것 같다 그랬는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자, 물가 상승이란 거를 이제 우리는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거야. 인플레이션. 아시겠죠? 자, 인플레이션은 정확히는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물가가 그냥 단순히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물가가 그냥 2020년도에만 잠깐 이렇게 상승하고 2021년, 2022년에는 오히려 하락했거나 아니면 그대로야. 이럴 때 우리는 2020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란 계속 물가가 2020년, 21년, 22년, 23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이런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자,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인플레이션. 자, 첫 번째, 구매력이 감소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 너무 당연한 얘기야. 구매력이라는 거는 내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힘이야.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야. 자, 얘들아 생각해봐. 너희가 예를 들어 한 달에 용돈 뭐 10만원 받는다고 해보자. 10만원 10만원 큰 돈이지. 10만원 받는데 물가 상승했어. 너희가 주로 사먹는 떡볶이 가격 오르고 아이스크림 가격 오르고 PC방 가격이 오르고 노래방 가격이 오르고 영화관 가격이 오르고 옷 가격이 다 올랐어. 전반적으로. 근데 용돈은 여전히 10만원이야. 자, 그럼 너희가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세졌어? 약해졌어? 약해졌지, 당연히. 그치? 왜?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력이 감소된다. 그렇다면 너희가 갖고 있는 용돈이 10만원의 가치는 예전보다 높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그렇죠. 당연히 낮아진 거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10만원이 예전의 10만원이 아니라는 거지. 예전에 10만원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뭐 떡볶이, 노래방, 신발, 옷, PC방 여러 가지 가격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10만원으로는 이제 몇 개 못해. 금방 뭐 친구 몇 번 만나고 나면은 없어지는 돈이 돼버린 거야. 즉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것도 중요한 건데 경제 주체들 간의 경제적 손실이 엇갈리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3번. 자,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수출은 어떻게 될까? 수출.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야. 얘들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물가가 상승해. 일단 답부터 알려줄게. 수출은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물가가 상승했어. 자, 물가가 상승했다. 자, 수출이란 건 우리나라 상품을 외국에 갖다 파는 거야. 그치? 우리나라 상품을 외국에 갖다 파는 걸 수출이라고 하는데 왜 수출이 줄까?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왜 수출이 줄까?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모나미 볼펜 다 알지? 지금 문방구에서 얼마나? 뭐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해보자. 자, 1,000원. 자, 1,000원이었어. 자, 1,000원일 때 뭐 외국에 유명한 볼펜이 뭐가 있나? 빅이라고 알아? 빅? 빅. 빅이라는 볼펜 회사가 있어. 자, 그 빅이라는 볼펜 회사랑 경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 그 빅이라는 볼펜 회사의 그 빅 볼펜이 1,200원이야. 1,200원이고 우리나라 모나미 볼펜은 1,000원입니다. 근데 성능은 둘이 비슷해. 뭐 디자인도 비슷비슷하고 그때 외국인들이 둘이 똑같아. 뭐 성능이나 디자인이나 다 똑같다고 할 때 그럼 기왕이면 어떤 걸 사겠어? 1,000원짜리 사겠어? 1,200원짜리 사겠어? 1,000원짜리 사겠지. 1,000원짜리 모나미 볼펜 살 거란 말이지. 그치?
그때 수출업자는 우리나라 1,000원에 수출을 한 거야. 그치? 1,000원에 수출을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빅 1,200원짜리랑 경쟁을 한 거지. 근데 가격이 더 싸서 더 잘 팔린 거지. 그치? 근데 이제 모나미 볼펜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모나미 볼펜이 더 이상 1,000원이 아니야. 1,5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제 수출업자는 외국에 갖다 팔려면은 1,500원에 모나미 볼펜을 사와야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 외국에서도 가격을 올려야겠지, 그치?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1,000원에 팔던 거를 1,5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1,500원짜리 모나미 볼펜과 빅 1,200원짜리 있을 때 뭘 사겠어? 그치? 성능이 비슷하다고 할 때 1,200원짜리 빅 볼펜을 사겠죠. 즉 수출이 점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야. 왜? 외국 사람들이 안 사기 때문에, 비싸져서.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수출은 줄어들게 된다. 수입은 반대예요, 반대. 수입은 늘어난다. 이것도 당연한 거겠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품, 수입이란 거는 외국 상품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야. 그치?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건데, 근데 자, 우리나라 지금 모나미 볼펜 1,000원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빅 볼펜이 예를 들어 1,200원이었어. 근데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물가 상승이 발생한 거야. 물가 상승이 발생해서 이제 모나미 볼펜이 1,500원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사겠어? 그치? 성능이 비슷하다고 할 때 1,200원짜리 빅 볼펜 사겠죠. 그러면 수입업자는 신나서 더 많이 수입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수입은 점점점 늘어나게 된다. 자, 이거 이해했죠?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이거는 첫 번째 화폐 가치 하락과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좋은데, 자, 이제 돈을 벌면은 이제 저축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도 이제 저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축을 이제 쭉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을 모았다고 해보자. 1,000만 원을 모아서 내가 우리 집 금고에다가 이렇게 탁 갖다 놨어. 갖다 놨는데 물가가 계속 상승하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딱 처음에 금고에 넣었을 당시에는, 야, 1,000만 원이면 진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엄청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한 10년 지나가지고 1,000만 원을 이제 내가 꺼냈어. 꺼내가지고, 자, 이걸로 이제 내가 그때 하고자 했던 거를 해야겠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단 말이야. 그쵸? 왜?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즉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근데 그 10년 동안 화폐 가치는 쭉 하락했어.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뭐 집이나 땅값은 어떻게 됐을까? 그치. 물가가 상승했다는 거는 그 물가에 집과 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즉 물가 상승할 때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지. 그 물가 상승된 분만큼 그렇게 계속 오른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사람들이 금고에다가 그렇게 보관할까? 보관 안 하겠지. 그치? 보관 안 하고 다 부동산 이런 데다가 투기를 하겠죠. 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고, 뭐 즉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실물 가치는 상승한다라고 해요. 실물 가치는 상승한다. 즉 사람들이 이제 돈에 관심을 안 갖는 거야. 돈을 이제 갖고 있으면은 똥 된다 이거지. 휴지 조각 된다. 이 돈 가지고 내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돈 가지고 내가 금을 산다던가, 금 투자하는 거지. 금 산다던가, 아니면은 뭐 땅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집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투기를 한다라는 거야. 투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여기 잠깐 살펴보면, 자, 물가지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자, 기준 시점 물가지수 이걸 보통 100으로 잡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100보다 크면은 물가 상승했다. 100보다 작으면은 물가가 하락했다.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작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가지수는 뭐 소비자 물가지수 아까 잠깐 했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경제 주체별로 입장이 조금 달라진다 그랬어. 그치? 그거를 활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잠깐 선생님 강의 멈춰놓고 한번 너희들이 해보세요. 이게 교과서 89페이지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모두 다 해봤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다. 아래 설명글을 참고해서 가다의 빈칸 한번 완성해보자. 자, 가부터 봅시다. 자,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나왔네. 자, 채무자는 일단 무슨 뜻이에요? 자, 이제 3학년 정도면 이 정도 알아야지. 채무, 의무, 즉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자, 채권자, 채권, 그러니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돈 빌린 사람, 채권자는 돈 빌려준 사람 이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채무자. 자, 물가가 10% 올랐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야. 물가가 쭉 오른 거야. 그래서 물가가 10% 올라가지고 내가 갚을 돈의 가치가 10% 어떻게 됐을까? 10% 하락했지. 그치? 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금고에다가 1,000만 원 그대로 냅두면은 그거 휴지 조각 똥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채무자는 이제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옛날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렸어. 근데 지금 시점의 1,000만 원과 빌릴 시점의 1,000만 원이 그 가치가 다르다는 거야. 왜?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갚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지. 1,000만 원 갚는 게. 그치?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라는 걸 받죠. 이자. 근데 여기선 이자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락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웃고 있지. 스마일. 자, 채권자 봅시다. 자, 돈 빌려준 사람은 1년 전에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보니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1년 전보다 많을까 적어졌을까? 당연히 적어졌겠지. 왜?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구매력이 어떻게 돼서? 하락해서.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채무자는 갚을 돈의 가치가 떨어져 이득을 보고, 채권자는 빌려준 돈의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음 근로자. 자, 근로자는 물가가 오른 만큼 급여가 어떻게 돼야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당연히 올라야겠지. 물가 오른 만큼 급여도 올라야 내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기업가는 제품 가격이 올라서 판매 수입은 늘고 직원 급여는 그대로라면 기업가의 이익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늘어나겠지. 그치?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화폐 소득의 구매력을 떨어뜨려서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는 손해를 보고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가는 이익을 본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수출업자. 자, 국내 물가 상승으로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니까 수출이 어떻게 될까? 왜 걱정일까? 이 사람은 줄어들어서. 그치? 왜?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품이 비싸졌으니까. 자, 반대로 수입업자, 외국 상품을 들여오는 사람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져서 수입품을 참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유리해졌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채무자, 채권자, 근로자, 기업가, 수출업자, 수입업자. 자, 이렇게 각 주체별로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들이 나왔지. 그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자,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이거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유리해지는 사람, 불리해지는 사람. 자, 이거 한번 교과서에 적도록 하고 이것도 한번 참고하세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현금 가치는 하락해서 물건 가치가 상승한다. 이거 아까 선생님이 실물 가치는 상승한다 그랬지. 그래서 부동산, 뭐 금, 뭐 이런 거에 가치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물건을 소유한 사람은 유리해지고, 그리고 현금을 보유한 사람과 월급이나 이자를 받아서 살아가는 고정소득자는 불리하겠지. 즉 돈을 계속 받는 사람은 불리해지고, 실물, 그러니까 실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점점 유리해진다는 거야. 왜? 그 물건에 물가 상승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물가 상승하는 만큼 내 물건 값도 오르는 거야. 그래서 물건 갖고 있는 사람은 이득, 화폐 갖고 있는 사람은 불리해진다.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자, 실업입니다. 실업. 자, 실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치? 근데 이제 경제학적으로 말하는 실업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자, 실업의 의미 한번 봅시다. 자,
자, 중요합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일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자, 실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일할 의사가 있어야 돼. 의사 뭐예요? 하고자 하는 거지. 내가 일하고 싶어야 돼. 일하고 싶은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을 못하는 상태일 때 우리는 실업이라고 합니다. 실업. 자, 여기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박스가 나와 있지, 그치? 자, 이때 우리가 실업이라고 할 때,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실업이 정확히는 뭐냐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 자,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에, 자, 너희 15세 이상 인구야? 그치, 여기 포함이 되네. 일단 자,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린 뭐라 부르냐? 경제활동 인구라 그래요. 경제활동 인구. 자, 다시. 전체 인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한다. 근데 일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앞에 B만 붙이면 돼.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다라고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취업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실업자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미안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라 그랬지. 자, 그러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사 또는 능력 둘 중 하나만 없어도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돼요.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 너희지. 학생. 그쵸? 너희 15세 이상이잖아. 그치? 너희 16세잖아. 그치? 야, 너희 16세 이상인데 일할 의사 있어요? 일할 의사 없어. 너희는 공부해야지. 무슨 일할 의사가 있어? 일할 능력 있나? 능력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는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너희들 보고 실업자라고 안 하잖아. 부모님들이 아이고 옆집 개똥이는 취업했는데 넌 아직 취업도 못하고 뭐하니? 뭐 이런 소리 안 하잖아. 그치? 왜? 너희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거든. 너희는 비경제활동 인구다라는 거야. 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또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 그치, 가정주부가 있죠. 가정주부. 자, 가정주부 일할 의사, 자, 일할 능력 있나요? 가정주부? 당연히 있지. 그치? 가정주부 일할 능력 충분히 있죠. 그치? 근데 일할 의사는 있나? 일할 의사가 없죠. 그렇죠? 능력은 있으나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주부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간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구직 단념자. 그러니까 나는 취업 안 해. 이런 사람 있어. 취업 안 할래. 그냥 나 집에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 돈 그냥 평생 펑펑 쓰면서 그냥 놀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사람들은 일할 의사 없지. 일할 능력은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비경제 활동 인구로 들어간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백수죠, 백수. 그냥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자, 다음. 자, 실업의 이제 영향인데, 자, 측면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한번 나눠서 한번 봅시다. 자, 개인적 측면. 자, 직업과 소득 상실. 자, 일단 사람이 평생 놀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야. 로또 당첨된 사람들 후기를 읽어봐도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 다니던 직장 그대로 다녀요. 아니면은 때려치고 새로운 뭐 자기만의 사업을 한다거나 일을 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직업이라는 거는 소득을 준다는 거,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를 뭔가 자아 실현을 하게 만드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직업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직업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큰 상실감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소득이 없다는 건 당연한 거고, 소득도 상실되고 경제적으로도 고통받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통받겠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거, 옆집 개똥이는 취업했는데 너는 아직도 뭐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잔소리하면은 얼마나 그게 또
또 상처가 되고 힘들겠어. 본인도 힘든데, 그치? 심리적 고통이 클 수 있다. 자, 두 번째, 사회 전체적 측면. 자, 우리나라 지금 청년 실업이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심각한데 국가적으로 어마무시한 낭비라는 거야. 선생님 친구 중에도 굉장히 훌륭한 고급 인력들이 많아요. 선생님 친구 중에 그 선생님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서울대 나왔거든. 서울대. 근데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 아직도. 그 훌륭한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그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아직 취업을 못하고 지금 집에서 지금 누워 있다니까. 집에서 누워서 막 배고프다고 밥 먹고 막 자고 이래요. 얼마나 국가적으로 낭비야. 이런 고급 인력이 집에서 똥 싸고 밥 먹고 이러고 있는 게. 그치? 인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실업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정부가 그 실업자들도 그래도 소득이 있어야 뭘 먹고 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정부가 돈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실업수당이에요. 실업수당. 일을 하다가 이제 잘렸어. 근데 직업이 없어. 그러면은 정부에서 실업수당이라는 걸 주거든. 실업수당. 그 일한 기간과 소득에 따라서. 그래서 근데 그 실업자가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실업수당 지급이 늘어나게 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업자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하게 빈부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아진다. 자, 그러면 실업의 원인과 유형이 있는데 일단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는 마찰적 실업이라는 건데, 자, 마찰적 실업이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직하는 거야. 이직. 내가 삼성 다니다가 여기에서 내 재능을 썩히기 힘들다. 썩히고 싶지 않다. 나는 미국 본사, 애플 미국 본사로 나는 이직을 해야겠어. 그러려면 내가 영어도 좀 배우고 뭔가 좀 더 준비를 해야겠네. 그치?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 내가 일시적으로 실업자인 상태지. 그치? 그런 상태를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즉,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찾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구조적 실업. 자, 산업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 그러니까 이제 산업구조가 이제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 옛날에는 다 수작업했어. 공장에서 인형 하나 만들 때 이제 뭐 눈 다 붙이고 뭐 인형 안에다 솜 넣고 귀 붙이고 팔 붙이고 목 꿰매고 이런 거 다 사람 손으로 했어. 근데 이제 산업구조가 바뀌었어. 다 자동화야. 기계가 해. 기계가 해가지고 이제 수공업은 쇠퇴하게 된 거야. 수공업은 쇠퇴하고 이제 기계가 다 대체하게 된 거지. 그러면은 그 거기서 일하던 그 손으로 바느질을 하고 눈 붙이던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될까? 실업자 되겠지. 실업자. 그치? 자, 즉 산업 구조가 바뀐 거지. 수공업에서 자동화 기계로. 그치? 그래서 이렇게 산업 구조가 바뀔 때 쇠퇴하는 산업에서 나타나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양산업이라고 하는데, 사양산업은 죽어가는 산업이야. 그러니까 죽어가는 산업, 아까 그 수공업처럼. 그래서 이 죽어가는 산업들의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문을 닫으면서 발생한다 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경기적 실업입니다. 이거는 쉬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이 고용을 줄여서 나타나는 실업이다. 자,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더 이상 신규를 뽑지 않아.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다 내보내는 처지가 된 거야. 왜?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거든. 그래서 수익이 안 나. 기업이 수익이 안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발생하는 실업이 경기적 실업이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건데, 자, 15세 이상의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 경제활동 인구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누구로 구분된다?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그리고 주부와 학생, 노약자 등은 대표적인
비경제 활동 인구다. 자,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자, 이거는 몰라도 돼. 자, 평균 실업률 이것도 자, 이 밑에 것만 한번 봅시다. 입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은 왜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지금 현재 일할 의사가 없는 거야. 그치? 왜? 나는 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입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에 뭐 가려면 갈 수 있지만 나는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의사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겠지. 공무원 치는 사람들 지금 당장 회사 들어가려면 어디 작은 회사라도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들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 공무원이잖아. 그치? 일할 의사가 없어요. 지금 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니라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안 돼요. 왜? 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자,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한번 스스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